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역사적 고비마다 진실을 밝히고 국민을 깨워왔던 천주교 정의평화연대가 내란 전담부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천주교 정의평화연대는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돼가는데도 재판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무력하다면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재판 질서를 농락하는 변호인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재판하는 꼴을 보면 이진관 부장판사 외에는 믿을 만한 재판부가 없습니다. 농담 따먹기로 귀한 시간을 보내고 이를 틈타서 변호인이란 자들은 재판을 능멸합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면서 판을 엎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이 체포 집행을 앞두고 지지율이 올라가니 설 명절까지만 버텨라 이렇게 말한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 우리가 일찍이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왜 무엇 때문에 망설이는 겁니까? 다시 한번 민주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모래에서 이번 주에는 황금향 그리고 듬뿍 도화지탕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황금향은요 정말 비타민의 보고입니다. 황금빛 과즙이 가득한 제주 황금향. 과즙이 뚝뚝뚝 떨어지고 달콤하고 시원하고 자신 있게 추천하는 거니까요. 이번에 꼭 시켜서 드시기 바랍니다. 제철 과일 드시면 건강에 좋고 요즘 감기 이것 좀 많이 드시면 감기 뚝일 겁니다. 한 박스에 4.5kg인데요. 과실 크기에 따라서 12과에서 20과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한 박스에 27,900원 무료 배송이니까요. 정말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정어리물 듬뿍 도가니탕 인기가 아주 사그라들 줄 모릅니다. 지난주에 5차 생산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성원이 뜨거워서 다 완판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부터 바로 6차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여유가 있으니까요. 이제는 많이 주문하셔도 바로바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드셔보신 분들이 맛있어서 이렇게 선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듬뿍 도가니탕이 효도 상품이 됐네요. 아직 안 드셔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따끈하고 진한 도가니탕 드시고 향긋하고 달콤한 황금향 꼭 챙겨서 드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기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전화 주문 1551-3158로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주문 접수 도와드리니까요. 전화로도 주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어리모를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힘차게 출발해야 될 월요일인데 감기 환자가 많습니다. 요즘 날씨가 그렇지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각별히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경은 장성 백양사 정경입니다. 백양사 입구 사진을 세수공주 김은숙님께서 찍어서 보내주신 건데요. 일주일 전에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지금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저 낙엽들도 단풍도 많이 졌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백양사 정경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세훈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구승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규현 변호사님이 오시면서 카메라 살짝 가렸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중이라 막을 수도 없고. 그래도 얼굴이 작아서 다행이네요. 지금 내란 재판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저러다가 윤석열이 풀려나는 거 아니야? 이겁니다. 1월 18일이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입니다. 구속 기간이 끝나는 날인데 지금 직위원
잘해야 1월 12일, 더 빨라도 1월 18일 재판 마친다고 하고, 그러면 선고까지 한 달 정도 잡으면 2월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윤석열이 어떻게 됩니까?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고 재판을 이제 받게 될 수 있는데, 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막아야 될까? 정말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글쎄 이게 뭐 법적으로 놓고 본다면 아시겠지만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적죄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외환과 관련된 죄고 굉장히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뭐 구속사유에 불명예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 별개로 또 특수공무원 집행방해라든가 직권남용과 같은 부분, 체포를 저지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그건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각 재판부에 또 특검에서 별도로 영장 청구를 할 경우에는 다른 사건으로 이제 구속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냐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걸 보면 너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적어도 왜 이적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에서도 이미 그 부분 입장을 밝혔죠. 윤석열 구속기간 만료 이전에 그 기간까지 계산을 해서 이적죄로 영장 청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석방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기현 변호사님, 예, 저는 풀려나면 이거 되겠어요? 안 되죠. 절대 안 되고 예. 풀려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는 이제 사법제도는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저는 이제 국민들이 직접 또 나서가지고 뭔가를 하는 수밖에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가 이걸 알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석방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1월 18일까지 직위원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진 않을 거겠지만 지금 2개 재판부가 더 있습니다. 일반 이적죄를 전담하는 예. 재판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해병특검에서 기소를 해놓은 직권남용 관련 재판부가 2개가 있는데 그 2개 중에 어느 한 군데에서만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하면은 석방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1월 18일이 만기니까 거기에 임박해가지고서야 그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존의 특검에서 새로 청구를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수원 3인방들이 있는 영장 판사들이 결정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그 일반 이적죄 재판부나 아니면 해병특검의 직권남용 재판부에다가 추가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럼 해당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발부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 3인방이 관여를 할 여지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재판부가 관여를 한다라는 부분이고 해당 재판부도 저는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면 발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석방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근데 지금 직위원 하는 걸 보면은 국민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정구승 변호사님, 김용현도 지금 지난번에 한번 풀려날 뻔했다가 마지막에 바로 영장 다시 청구해서 이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김용현 그 구속 기간도 12월 24일인가 끝날 거예요. 네, 김용현 같은 경우에도 혐의가 체포방해나 이런 부분으로 좀 더 밝혀질 것들이 많기 있기 때문에 그 추가 영장이 진행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장전담 재판부가 아니라 해당 재판부가 영장을 그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이 연장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석방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지금까지 너무 그 미중의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못하는 점이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슬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천주교 정의평화연대가 성명을 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빨리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임세현 대변인님, 네. 민주당이 이걸 망설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망설이는 건 아니고요. 이제 1심에서 내란 재판부를 도입하게 되면 재판 도중에 재판부가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헌의 소지가 있고 또 오히려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심부터 이제 전담 재판부를 도입하자라는 의견이 사실상 이제 힘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렇고 전현희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께서도 내란 재판부 도입하자라는 의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사범이 시간이 지나서 사면돼서 이렇게 거리를 활보를 못하게 이런 사면권도 제한하자라는 그런 법안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이 막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로 혹여나 잘못될 수 있을까 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신중을 거듭하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까 김기현 변호사님이 영장 기각률을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3대 특검 구속영장 기각률을 한번 볼까요? 내란 특검의 평균 기각률이 38.5%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37.5%, 최병 특검은 딱 한 건 영장 발부했습니다. 10건을 청구했는데요. 결국은 임성근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불구속으로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10명을 영장을 청구하면 4명을 안 내려준 거예요. 적어도. 지금 4명의 몸이 치지 않습니까? 제일 잘 나온 것도. 이 정도로 지금 영장을 발부를 안 해주는데 그러면 원래 그런 거냐? 아닙니다. 일반 형사사건 구속 영장 기각률을 한번 보면은요. 지난해 가장 높아져가지고 물론 영장 기각률이 조금씩 올라가긴 합니다. 인신구속에 신중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그런데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작년에 가장 높았는데 22.9%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기각률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기현 변호사님? 이게 이제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일반 사건에서 22.9%잖아요. 저기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뭐 이제 주거가 불명한 사람들, 조폭, 아니면 맨날 도망 다니는 폭력배, 아니면 서민들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장 청구하면 째깍째깍 나와요. 왜냐하면 주거가 불정하다. 어디로 도망갈지 모른다. 사회 직업도 제대로 변변치 않다. 이런 이유로 영장이 나오는데 사회 지도층이라고 소위 불리는 그런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니 이 사람들은 직업도 번듯하고 집도 잘 있는데 왜 도망가겠냐 하면서 영장을 잘 기각해 주지 않거든요. 그게 단적으로 보여지는 게 특검 피의자들이죠. 특검 피의자들은 대부분 사회 지도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일반인들과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걸 명확하게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내란 재판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간단히 설명을 좀 더 드리면 내란 재판부, 전담 재판부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영장 재판부가 있고요, 1심 재판부가 있고 2심 재판부가 있습니다.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게 되면 너무 늦었어요. 재판부가 바뀌면 재판을 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도 주장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영장 재판부랑 2심 재판부가 있는 건데 2심 재판부 우리 고려해 볼 만하고요. 영장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원 3인방에 대한 반감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 근데 지금 다음 달이면 특검이 끝나버려서 더 이상 영장을 청구할 일이 없어집니다. 사실 거의. 그래갖고 영장 재판부도 조금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 지금 유전 무죄 얘기하셨지만 혹시 법원이 특검이 진짜 이 실력이 없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영장을 청구할 때 그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 보통 이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따집니다. 그 영장의 이제 발부 사유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거를 따지기 위해서 이 전에 보는 게 범죄가 얼마만큼이나 중대하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영장 청구의 내용들을 보면 내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뭐 김건희 특검도 있고 최병 특검도 있고 하지만 이 일련의 사건들은 내란이라고 하는 정말 국가적인 어떤 그런 위중한 사태가 전제가 된 다음에 이 특검들이 나온 건데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재판부에서는 이거를 내란이라는 상황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진짜 판사들도 국회에 나와서도 이거 내란이라고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계엄 상황에 관해서는 이거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어서 마치 지난해 했던 뭐 어떤 정치적인 여의도의 세프링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 기각될 수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일반적인 사건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내란의 그 주역들이었다고 본다면 지금도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 아까 지금 김기현 변호사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관식이나 지내신 분들이 멀쩡하게 이런 사람들이 어딜 도망가겠어 이런 식으로 지금 영장을 안 내고 주고 있다. 그것 때문에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내란 재판부에 영장 재판부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이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습니다. WHIT28208님 강하게 나갈 때는 좀 강하게 나가고 강약 좀 조절합시다. 지금이 신중을 따질 때입니까? 나홀로님 계속 신중해라. 역풍 걱정하고 민주당은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제발 행동으로 보여줘라. 국민들이 니들 때문에 더 지친다. 그렇게 비난하셨는데 지금 이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내란 재판부 도입해야 된다.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일단 대통령 돌아오는 대로 한번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전담 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당연히 설치합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소랑설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되어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시기까지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이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네. 대체로 이렇게 순방 기간에는 그런 성과를 가리는 일은 좀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자제일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아주 강한 공감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지금은 네. 말씀하세요. 예,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시간을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괜히 또 그 국민의힘에서 또 뭐 비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 시간을 저희가 또 해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정대 긴밀하게 조율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우승 변호사님이 이제 설치하겠다라고 약속한 거라고 봐야 되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필요성도 있고 저는 또 김기현 변호사님이랑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은 그 영장전담 재판부도 필요하다. 특검의 활동 시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실익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특검이 끝난 이후에도 일반 수사기관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야 될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또다시 영장들이 기각이 된다고 하면 특히나 이제 영장 중에서 저는 또 주목해서 봤던 게 압수수색 영장이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본 사안들에서는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도입 필요성도 있고 실익이 특검이 지난 후에도 끝난 후에도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장전담 재판부까지 이제 대통령님께서 귀국을 하시면 바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 내에서는 내란 재판부 설치 안 되는 것과 관련해서 또 당내 무슨 뭐 권력 싸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무님은 민주당 당원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선출된 대표를 흔들지 마십시오. 지금 민주당 대표를 흔들어서 또 다시 제2의 이재명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특판 설치 반대하는 의원들 당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멈추고 대표를 도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글쎄요, 뭐 대통령실이 반대하고 뭐 당에서 일부 반대하고 꼭 그런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 고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래 사실 법안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특검법 설치 법안을 만들 때 특별재판부 또는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도 같이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럴 수는 없었나요, 김기현 변호사님?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보고 못한 저도 거죠. 주장을 했었죠. 저는 아예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이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것이 1950년대나 80년대였다면 지금이 내란 쿠데타에 실패한 윤석열들을 기다리는 게 뭐였을까요? 네, 그 사람들
여인형이 우리에 대해서 그러려고 했잖아요. 사실 맘만 같아서는 그 사람들 지금 특검 수사를 받게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저기 남태령의 B1 벙커로 다 끌고 들어갔어야 됐어요. 거기 들어가서 노상원이 하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들려줬어야지 이 내란이라는 걸 완전히 신속하게 확고하게 청산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 이렇게 법대로만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저 뿌리 깊숙이 박혀 있는 그들의 음모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까지 완전하게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우리한테 하려던 대로 법을 벗어난 행동을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라든가 아니면 무슨 특조위나 특별감찰기구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구속기관에 대한 특칙도 두고 있어서 더 오래 잡아둘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특검법에 넣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자들을 착착착착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같지도 않은 변호인들이 날뜁니다. 김용현 변호를 맡은 이하상 어쩌면 근데요 이걸 이제 알았습니까? 저는 진작에 알았어요. 재판정에 나오기 전에 이하상이라고 하는 자가 했던 것을 봐도 어떤 자인지 알 수 있는데 그 전에 보면 완전히 재판정을 갖고 놀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중관 부장판사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게 더 알려진 건데 이 자를 그냥 놔뒀던 사람이 누굽니까? 직위원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완전히 갖고 놀았던 거죠. 그리고 감치 세상에 아니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것도 저는 궁금해요. 보완을 하라고 그랬는데 보완을 할 수가 없어서 풀어줘라라고 명령을 했다. 양절 변호사님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지금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 이름하고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걸 자료를 안 냈다라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예. 그러니까 거기서 강제로 그걸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법대로 하자면. 아니 재판부가 보완을 해서 재판부가 그걸 알지를 못하니까. 왜 몰라요? 나도 알겠구만. 아니 거기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적어야 되는데 수용을 하려면 그걸 신분증 제출하는 것 자체를 거부를 한 거예요. 이 변호사라는 자가. 아이고야. 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합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일반인도 나 가가지고 신분 안 밝혀 그러면은 구속 안 될 수 있네요. 그러니까 감치에서는 체포영장의 규정과 다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신원 특정을 요구하는 조문이 있고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김새 이런 걸로 추정해 갖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약간의 입법 불비가 살짝 있기도 했고 그리고 구치소장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변호사고 나중에 또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감치가 아예 무의로 돌아간 게 아니라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잠깐 정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감치재판부가 열린다고 하면 정상적인 법 절차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신원을 특정해갖고 감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지금 일단 대법에서도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 예. 지금 법원에서 김용현 변호인단에서 감치 집행을 다시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한 30분 전쯤에. 그래가지고 아마 그 신원 특정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 성명이나 주민번호를 모를 때는 생김새를 그냥 특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실제로 처음에 그렇게 특정을 한 게 뭐 안경 쓴 사람 이런 식으로만 특정을 했기 때문에 아예 안경 쓴 사람이라고만 쓰면은 안경 쓴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특정할 수 있게 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썼어야 되는 것이죠. 몽타주 그리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아마 뭐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하든지 이렇게 생긴 사람이다. 라고 해갖고 하면은 충분히 특정이 되는 사항이라. 아니 영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제가 보기엔 감치재판소에 붙였어야 됐어요. 예. 근데 서울구치소에 보낸 서류에 대해서는 영상이나 사진도 없고 그냥 안경 쓴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특정이 되어 있으니까 서울구치소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라고 보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아마 뭐 법원이 체면의 문제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석방해라라고 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오늘 다시 재집행을 하겠다고 했으니 그런 특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말했으면 금방 알아들었을 텐데 그 쪽잡이 같이 생긴 놈 그렇게 이야기하면 금방 그놈이구나. 딱 보면 쪽잡이 같이 안 생겼습니까? 그렇게 해서 풀려나니까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개선 장군이에요. 이진관 이놈 내가 막 죽여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예, 다른 녹취 잘못 나갔네요. 네. 이하상 변호사 이야기하는 거 한번 예 들려주시겠어요? 잠시 말씀을 드리면 네, 이하상 변호인 같은 경우는 사실 감치가 된다고 해서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감치 15일 갔다 오고 나면 어차피 풀려날 거고 거기 갔다 오면 아마 또 개선 장군처럼 나와서 나는 부당한 탄압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면서 또 자기네들의 여론을 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감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재판부에서 검토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법부에서 검토하고 있었다 하는 이제 고발 조치나 이런 거 또 표현협에 대한 징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꼭 병행이 돼야 되는데 감치 같은 경우에 15일 들어가 있는 걸로 사실 그 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행위라면 그때마다 20일 이내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꼭 이거에 대해서는 변협과 사법부 차원에서의 뭔가 고발이나 징계 절차가 꼭 철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치는 최고가 15일입니까? 20일입니다. 20일. 예. 그러면 이번에 지난번에 15일 했지 않습니까? 더 늘려서 20일 할 수도 있습니까? 감치 명령이 이미 15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 이제는 못합니다. 네. 감치 재판에서 15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못하고 아마 근데 이하상 변호사 15일 살고 나와서 또 소란을 피우거나 하면은 네, 그때 또 그럼 이제 보낼 수가 20일로. 있는 것이죠. 각 최대 행위별로. 20일로. 예. 예. 네,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내면 됩니다. 준비됐나요? 예, 한번 들어봅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기고요.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이진관이 놈 죽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용어로 뭣도 아닌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 근데 벌벌벌 떨었습니다. 대변인님 검사의 신문 태도 좀 바꾸라고 좀 하십시오. 지금 왜 저렇게 거만하게 폼을 잡고 신문을 합니까? 예? 목욕탕테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니까 이게 검사가 그렇게 함부로 할 없습니까? 분이 아니에요. 그건 유도 신문에다가 협박 신문 아닙니까, 재판장님? 이건 기억이 안 보고 나요. 내용을 내용을 기억나십니까? 말씀드릴게요. 제발 좀.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지 안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제일 기억이 나는 부분은 제 경찰과 관련된 부분. 제발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대해서는 명확히 따라서 원활한 소송이 진행될 수 소송 지휘를 있도록 거부하는 건 명확하게 검사 아닙니까? 엄격하게 지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지 맙시다 진짜. 근데 어디 그게 이게 검사가 청장한테 건방을 근데 떱니까? 오늘 제가 지켜보니까 변호사님들께서 그동안은 어떤 선이 좀 있으셨는데 지금 그 선이 아예 없네요. 그러니까 저자도 아니 선이 없으면 감치를 하든지 질서를 유지를 시켜야죠. 직원이 그럼 뭐하러 거기 있는 겁니까? 저기서 제발 좀이라고 이제 특검이나 변호사들이 얘기하시던데 제발 좀 지기현 판사님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기현 판사님 저기서 지금 MC 보고 사회 볼 때가 아닙니다. 아니 지기현 판사 저기서 왜 저기 사정을 합니까? 감치하시고 이진관 판사처럼 명확하게 좀 단호함을 좀 보여주셔야 저기서 왜 빌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피고인이 옆에 저 웃는 거 보셨어요? 김영현? 그리고 검찰들 답답해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 이게 저게 재판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전 재판장 안 가봤지만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지기현 판사님 제발 좀 단호함을 보여주세요. 제발 본인이 제발 부탁하지 말고. 지기현 판사.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이진관 판사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이제 법정 모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치 재판 진행할 거라는 단호함을 보여줬습니다. 판사님 제발 좀 이진관 판사님 좀 보고 요만큼만 배워주시면. 지금 지기현 판사가 저 재판 방식이 이게 만약 이혼 재판이었다면 아주 적절한 재판 소송지 방식입니다. 예. 실제로 이력을 보니까 가정법원 재직 이력이 있더라고요. 지기현 시험도 하고 판사가. 그랬더라고요. 예. 이혼 재판은 서로 진짜 저렇게 막 쌍욕까지 하면서 싸우기 때문에 원래 부부였던 사람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유 당신 말도 맞고요. 아유 당신 말도 맞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적절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란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완전히 이혼 소송도 아닌데 이혼 소송처럼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원래 재판정에서 좀 엄격하게 하거나 혼을 내시는 판사님들이 양형을 좀 더 후하게 주시는 편이고
네,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던 분들이 사실 양형을 좀 세게 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왜냐하면 자기가 양형을 세게 줬을 때 공정하지 않은 진행이 있었다라는 그런 반발이 안 나오기 위해 일단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는 판결문으로 얘기해 주겠다는 경우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기현 재판장님이 지금까지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 선고가 뭐 길어야 한 달, 두 달 남았다고 보여지는데 그때 한번 그러면 단호한 결정을 좀 해주셔야 거기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지기현 하는 것 보면 또 그렇게 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것이 문제지요. 최근에 네, 지기현 재판장님께서 계속 기자들을 만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었던 거는 뭐 정확하게 뭐 확실하게 확답은 못하겠지만 당연히 유죄를 쓸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다니신다고 하는 걸로 전해 들었는데 다 좋은데 이제 변호사님이니까 뭐 여러 가지 고려가 있겠지만 지기현 재판장까지는 제가 좋은데 님자는 붙이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했어요 제가. 평사 재판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그 재판부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니 그리고 원래 방송에서는요 님자 안 붙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재판부에서도 원래 피고인 윤석열 이러는 거 아니에요? 피고인은 피고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뭐 여사 안 붙였다고 또 랄지를 떨었잖아요. 윤석열 하는 거 보면은. 아니 무슨 조지호라고 얘기했다고 저 김용현 재판부에서 또 한번 랄지 했더라고요. 왜 청장 안 붙이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기들 이렇게 왜 뒤에 붙이는 거에 대해 민감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기현 판사님은 법복을 좀 벗으시고 그리고 그냥 귀연히 TV를 여시는 게 임자 붙이지 말라니까. 귀현 씨. 귀현 씨, 법복 벗으시고 귀연히 TV를 여시는 게 본인의 성향과 굉장히 잘 맞는 본인의 그 재능과 유합한 제가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저 이하성 변호사랑 이번에 감치명령 받았던 자들 아까 15일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속보 보니까 감치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법적 모욕 행위가 있었다. 형사 조치까지 검토하겠다. 그럼 이제 형사 조치에 따른 것도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에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적 모욕 행위도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15일은 그대로 유효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감치 재판으로 추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마 감치 재판은 비공개로 그 이후에 진행돼서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 거기서도 뭔가 또 랄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추가로 감치시키겠다. 그러면 15 더하기 20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15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법정 모욕죄 아니면 법정 소동죄로 추가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아예 감치 수준이 아니라 징역형까지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저렇게 자기네들이 감치를 당하면 그로 인해서 김용현이 변호사의 조력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 명분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또 랄지를 할까봐 그게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재판은 지기현 판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받아들여갖고 이거는 변호사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시간을 질질 끌까봐 그 부분은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변호사로서 확고한 직업의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판사에 대해서는 호칭을 조심히 하는데 경쟁 상대인 다른 변호사에 대해서는 막 알지. 자, 이제 이렇게 끄는 사이에 1년이 다가옵니다. 세상에 내란 일어난 지 1년이 되도록 단죄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정권도 바꿨는데 정말 분발을 촉구하는데요. 그나마 이중관 부장판사가 있어서 우리가 좀 기대를 갖습니다. 한덕수 재판은 이제 종반부를 향하고 있는데 한덕수 재판이 지금 이중관 부장판사가 얘기한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 26일 벌써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결심 공판을 해요. 그러면 결심 공판 이후 통상 한두 달 안에 선고가 내려지기 때문에 재판부는 구체적인 선고 날짜로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을 언급했으니까 아무래도 이 선고 내용 여기는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고 윤석열이는 내란 우두머리 죄니까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가 갖고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를 도와줬다라는 건데 내란 우두머리가 범죄가 안 되면
한덕수는 자동으로 범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진관 부장판사의 결론은 이 커다란 어떤 진안에 대한 행위의 판단에 대한 첫 번째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형태 과정에서 이제 신문이라든가 뭐 한덕수 지금 총리 얘기도 당신 총리로서 무슨 일을 했었느냐 과연, 그리고 나머지 그 국무위원들에게도 국민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에게 미안할지언정 당신 스스로 뭐 피해자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준엄하게 꾸짖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주 정상적인 재판이 그나마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판단이 일단 나올 것 같습니다. 정우승 변호사님, 지난번 모의 재판에서 윤석열 사형 선고하셨죠, 구형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 경험이 있으시니까 한덕수 1심 선고 형량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 무기징역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장기의 징역을 구형하고 거기에 걸맞는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 20년? 그게 플러스 알파였으면 좋겠다는 내심의 의사는 있습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한덕수는 장례식장을 아마 감옥에서 치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일단 한덕수 재판하고 거기에 보다도 더 뭐 낮은 것을 직연히 내린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이론적으로는 한덕수에 대한 법정 형량 범위가 최대는 사형이고요. 제일 봐준다고 하면은 징역 1년 3개월입니다. 네,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내란 중요임무종사 최하 5년인데 지금 2번까지 감경이 가능하니까 플리바게닝 때문에. 그러니까 2번 감경하면은 반 4분의 1 해서 이제 1년 3개월이 되는 건데. 1년 3개월 나오면은 저는 그냥 대법원 앞에서 1인 시할 겁니다. 그러면 거의 새로운 내란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네. 안 돼. 그래서 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내려갈 거라고는 보지 않고 아무래도 그래도 한 15년, 20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나? 네, 최소한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절 변호사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주요 임무 공법으로 보면 20년 이상 나와야 한다라고 봅니다. 사형을 받아야 될 자에 대한 그 공범이고 적극적인 공범이었기 때문에 없이는 안 될 인물이었고, 더군다나 그 이후에 계엄 이후에 또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설령 항소심에서 감경된다라는 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하더라도 경고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진관 부장판사 힘을 자꾸 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재판정에 나오게 한 거 참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의 실체를 제대로 몰랐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재판에서 하는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모든 것을 부하한테 떠넘기고, 그리고 그 천박한 인식, 태도, 아직도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그 수준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저것밖에 안 되는 자였나.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윤건영 의원이 윤석열이가 국가정보원 업무 보고를 받던 중에 폭탄주에 취해가지고 엎혀 나왔다는 비화를 전했는데, 그동안 이 얘기는 방송에서 안 했다. 일국의 대통령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2023년 2월 국정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업무보고 대충 끝내고 소폭을 말았다. 테이블마다 소폭을 막 돌려서 너무 취해서 경호관한테 엎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고도 남았죠. 그 박종문 사령관 증언을 배척한다고, 자기 딴에는. 너 저 술 취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기억해, 이 얘기를 하려고 오자마자 내가 술 맞고 했잖아. 자기가 음식도 만들어주고 엄마 했다고 자랑하잖아요. 자랑이라고. 그러니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자리는 2023년 2월에 국정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고는 대충 하고 소맥 딱 섞은 폭탄주 막 돌리다가 만취해서 경호관에 엎혀왔다는 그 증언이거든요. 근데 이 윤석열의 만취 증언은 차고차고 넘칩니다. 제가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은 애초에 집권 초반에 그러니까 저도 청와대 출신이니까 그 근무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연결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안에. 그분들이 저한테 제배가 온 게 그렇게 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출근할 때마다. 윤석열이.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떤 방송에서 얘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때 엄청 뭐라고 했죠, 사람들이 그때? 아, 어떻게 집권 초반에 대통령이 술 먹었겠냐 이런 얘기 했는데 아예 술 그렇게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무슨 얘기 들었냐면 면세주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군 납품용 주류는 면세주예요. 그 면세주가 그렇게 대통령실로 괴짝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또 했을 때 또 비판받았어요. 음모하지 말라, 음모론이라고. 맞잖아. 비행기에다가도 뭐 참이슬 막 10상자 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술에 대한 거는 윤석열은 그나마 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심이었다는 것을 여러 곳곳에서 제보로서 또 술만 진심이었죠. 술만 진심이었죠. 저도 술 얘기 좀 황당하게 들은 게 지역에서 행사가 있어서 대통령이 내려온다 그래서 그 지역 지자체장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다 역으로 마중이 나갔대요. 낮 시간대에 그럼 왔을 거 아닙니까? 내리는데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얼굴 버리가지고 내려가지고 열차에서 마셨군요. 네, 열차에서 마셨던 거예요. 서울에서 거의 대통령 특별 열차 타고 가면서도. 그러니까 오로지 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또 그게 비슷한 것 같은데 보령이거든요. 보령에 한번 갔을 때 헬기가 가요. 대통령 헬기가 세 대가 뜨거든요. 그 저녁 시간 딱 그 시간대에 맞춰서 타야 됩니다. 그 헬기가. 왜냐하면 다 미리 그 헬기가 뜨려면 뭐 이렇게 신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 헬기는 또 세 대가 떠야 돼서 헬기가 취소됐어요. 술 먹고 못 일어나가지고. 그 취소되길 잘했어요. 그 자식도 술 취해가지고 조정사태야. 너도 한잔해. 그렇게 안 하는 게 다행이다. 그러니까 인명피해 안 나서 다행입니다. 정말로. 인명피해 안 나서. 그에 어떻게 되는 건 상관없는데. 예. 아, 그 변명을 하려다가 자신의 참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튀어나오는데 제가 사실 여러 가지는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가장 참담했던 부분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자꾸 뭐 일회성 계엄, 경고성 계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에서 일회성이 아니다. 그 증거로 한덕수 총리한테 외국 나가는 거 이렇게 이제 행사 참석하도록 지시를 했다. 그 말은 이게 이제 계엄이 장기화될 거라고 하는 예상하에 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근거로 그걸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맨 처음에는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또 그 자기 주둥이를 못 참는 거죠. 아, 그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나가보니까 좀 가난하게 사는 나라들이 막 도와주라고 막 이런 짜증나가지고 말이야. 아, 이런 것들 내가 이제 상대 못하겠으니까 난 중요한 것만 하고 한덕수한테 맡기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니 이게 만약 외국으로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전쟁으로 모든 나라가 다 무너져가지고 그야말로 우리는 꿀꿀이죽도 못 먹을 그런 형편에 외국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으며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몸바쳐 싸워준 그런 참전국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나가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지가 살 길을 찾으려고 말을 해도 분수가 있죠. 한번 들어봅시다. 계엄 직전에 11월에 남미 페루하고 브라질에서 에이펙과 G20 다자 회의를 갔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전부 뭐 조금 사는 나라는 뭘 원조해 달라는 둥 뭐 이런 얘기 좀 포퓰리즘적인 그 좌파 정부 정상들을 대거 초청을 해놨습니다. 원래 멤버도 아닌데. 요 다음에는 총리님 보고 이런 데를 좀 가시라 하고 나는 좀 중요한 외교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지는 멤버였나? 아니 저 얘기가 지금 우리 내란 재판 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이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건 이제 물론은 바뀌었지만 김기현 변호사님 저런 얘기가 만약에 전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외교적 결례가 되겠죠. 전 대통령이 할 수준이 아니라 진짜 무슨 시장 바닥에 있는 속물, 장사치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할 발상인 거죠.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 그 사람들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뭘 원조해달라고 한다 해서 그것을 포퓰리즘이고 좌파 정상이라고 폄하를 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야 뭐 윤석열이 그런 말을 했으니까 범죄자가 그런 한 말 한 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넘어가겠지만 이것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것은 윤석열의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했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과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리고 G20인 경우에는 유력 국가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초청국들이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유력 국가들과는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회담을 잡거나 어떤 소통을 하지 못하니까 사실 그 주변부에 있는 국가들이랑 그렇게 회담을 잡힌 건데 실력이 없어서 중요한 외교는 하지 못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자기의 편을 모아서 우리의 그 협상력 올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자기의 실력을 탓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도 참 정말 어이가 없고 이번에 있었던 에이펙에서의 성과와 비교해 본다면 더 처참하게 그 실력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가 싶은 건 그렇게 가난한 나라들의 원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이었으면 캄보디아 ODA는 왜 그렇게 놀렸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참 소명을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데미안님, 조금 사는 나라, 대통령이라는 자의 언어 수준. 산소 박사 1962년생님, 야, 그러면 캄보디아는 왜 ODA 증액시켜? 사실 그 말도 안 돼요. 캄보디아는 그럼 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뭐 장학금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인식 수준이 정말 처참한 거거든요. 근데 처참하죠.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저렇게 말을 했던 저자의 인식으로 보면은 우리는 복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외국에다가도 저 따위로 말을 하는데 그러면 국민들도 못 사는 국민은 국민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자의 인식 수준으로 따지면 그거 뭐 국민들이 말이야 돈 없는 국민들 맨날 뭐 해달라고 그러고 복지는 그거 왜 필요해? 없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지 예산 깎고 R&D 예산 깎고 그게 다 답이 저자의 저렇게 너무 저급하고 저열하고 처참한 인식 수준이 바로 정책에서 본인의 말에서 다 반영이 되는 거라 보거든요. 그리고 외국에서도요, 윤석열이 저렇게 저급한 인간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상 외교를 하게 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들이 다 정상들 간에 혹은 핵심 관계자들한테 다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저급한 인간인 걸 알았기 때문에 바이든이 눈도 안 마주쳤던 겁니다. 당장 서울구치소 내란범들 복지를 끊어버리고 싶네요. 근데 임세은 소장님, 김건희 성대모사는 똑같은데 윤석열은 좀 안 돼요. 그런가요? 윤석열 좀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자였다 하는 것 우리가 재판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윤석열을 재판장에 끌고 나오게 한 것만 해도 이중관 부장판사가 큰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과태료 매기고 구인영장 발부하니까 이건 진짜 장난 아니네 해서 기어 나온 거 아닙니까? 나와서 뭐 처음에는 한번 도 닦듯이 증언 거부해보려고 했는데 본인이 못 참잖아요. 그리고 자기 딴에 그때 막 머리 돌리는 거죠. 들려요. 그런데 죽을 꾀를 내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저자들이 내 논리에 먹히겠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오히려 자기 발목 잡는 홍장호 차장한테 판판이 깨지잖아요. 응? 지금 모든 국민들이 다 진실을 알고 있는데 그 진실을 애써서 외면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또 막 전세를 뒤집어 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란 정당입니다. 지금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민들이여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날 테니 기회를 주십시오 해도 너네들이 정말 반성하는지 어쨌는지 우리가 모르겠다라고 할 판에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서 오히려 이재명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경상도를 돌아다녀요. 경상도에 가면 살아납니까? 경상도 도민들 영남 지역 주민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 국힘당이 다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장동혁이가 문제인 거죠. 장동혁이 경남 창원 뭐 이런 데 가서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노약자, 임산부, 심신이 약하신 분은 잠시 소리를 죽이고 봐주십시오. 저자는 마이크만 잡으면 눈이 돌아가요. 한번 들어봅시다. 벌을 받을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개정해야 할 사람도 이재명입니다. 국민들께 사죄해야 할 사람도
이재명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의 재판이 다시 시작되는 그때까지, 그래서 이재명이 저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싸웁시다. 1970년대 방공웅변대회 이런 게 있었어요. 김기현 변호사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소년 여러분 앞에 외칩니다. 이런 거. 그 비슷한 웅변 학원을 저도 어렸을 때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주장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근데 어쨌거나 저는 이제 좀 뭐 전반적으로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의 더불어민주당 선거 승리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어주고 계시다. 네. 저도 그렇게 그냥 보고 있습니다. 선거 때까지 꼭 잘 버텨서 협잡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꼭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버텨주셔서 내란 종식에 조금은 일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동호님, 아니 꼭 목소리를 저렇게 계란장처럼 해야 됩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상승 중에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야당이 국민의힘이고 야당 대표가 장동혁이었다는 점도 분명히 작용한다고 봅니다. 저기서 벌 받을 사람, 사죄해야 될 사람 이재명입니다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신에 윤석열을 갖다 놓으면 딱 맞거든요. 장동혁 대표. 그래서 하여튼 뭐 편 많잖아요. 뭐 전광훈, 전한길, 황교안 이분들과 오래오래 함께 정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근데 왜 그 마이크만 잡으면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고 뭐 김수 지금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도 예. 마찬가지 그 자리에 같은 자리에 올랐었고 저거 똑같은 주장을 반복을 했고 저는 장동혁 지금 대표가 국민의힘 내에서도 본인이 대표로서의 위상 자리를 잡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냥 내년 지방선거까지만 내가 대표역을 맡고 그 뒤에는 버려질 것 같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은 지구의 극우라고 불리는 세력들밖에 없다. 그러니 당이야 어찌됐든 말든지 간에 나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앞으로 미래를 내 정치 미래를 여기다 쏟겠어. 이러지 않고는 저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근데 지금 노골적으로 우리는 지금 집도키만 잡겠다라고 가는데 지난번에도 그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극우 결집에만 신경을 쓰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저 선거 전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김기현 변호사님. 뭘 노리는지 저는 정말 산수가 안 나와요. 저 아무 생각 없다고 그냥 보이긴 하는데 네. 기본적인 선거 전략을 두 개로 나누면 하나는 이제 중도층을 공략해 가지고 하는 중도 싸움이고요. 두 번째는 정치 혐오나 이런 걸 퍼뜨려서 중도로 하여금 투표를 포기하게 만든 다음에 자기 진영을 결집시켜 가지고 이기는 방안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방법을 쓰기에도 장동혁 대표는 지금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자기 진영에서 결집을 하면은 민주당이 당연히 이겼지 지금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당대표로서 당의 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는 생각이 아니고요.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 이미 당이 이기든 말든 뭐가 나라에 도움이 되든 말든 일단 나 개인한테 뭐가 득이 돼 라는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지금 뭐 선거 승리는 관심이 없고 이제 나중에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전광훈, 황교안의 후계자가 어떻게 하면 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저러는 거 아닌가. 그거 아니고서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저런 게. 임세훈 소장님 저렇게 하면 영남은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렇게 해줄까요? 나 그게 궁금해요. 아니죠. 영남에 계신 분들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보고 그러니까요. 그 아무리 TK 쪽에 기반에 있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그분들도 다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뭐 좀 이렇게 좀 편향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장동혁이 계속 가면 좋아요. 근데 이게 불행하잖아요. 결국은 국민이 야당이 좀 잘해줘야 사실 집권 여당도 긴장하고 좀 선의의 경쟁 같은 것을 할 텐데 저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게 국민에겐 불행한 일이니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나쁠 게 없어요. 저런 사람 계속 저렇게 막 와서 떠들고 하는 게. 그렇지만 국민 행복을 위해서 결국은 그게 중요한 게 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에 매우 불행해서 저는 반드시 저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들은 유연정당 해산으로 해산돼야 그게 국민의
복지에 국민의 삶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물론 여쭤보신 거에 대한 대답이 여론조사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게 나와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야당이 더 지지를 해야 된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의 숫자는 많은데 그 분들 중에 상당수는 국민의힘을 여전히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돼야 된다,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국민의힘은 표를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1, 2야당이에요. 근데 1, 2야당. 람세스님, 이재명 눈도 못 맞추는 자식이 꼴값도 풍년이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정말 들려드렸는데 그만 봐야 되겠습니다. 동접이 빠져. 제가 동접 올리게 여기서 한번 그 단독 하나 말씀드릴게요. 단독. 그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그 뭐 어떤 특정 고가 브랜드의 지사장이시거든요. 김건희가 직접 전화해서 깎아달라고 했답니다. 오. 네. 직접 전화가 왔대요, 김건희가. 그래서 자기 뭐 살 건데, 저기 지사님 저 김건희인데요. 대통령 부인인데요. 제가 그거 살려고 그러는데 그거 좀 할인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단독입니다. 저 정어리 TV 단독. 감사합니다. 네. 그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천박해. 그 뭐 연예인 할인 있고 뭐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 영부인 할인 해달라고 영부인 할인 해달라고. 대놓고 전화했대. 대놓고 직접. 그거는 이거는 돈 깎아달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나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나 그 정도 사람이야. 근데 너 안 깎아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깎아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 달라는 거예요. 네. 그냥 주라는 거지.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그 시계 그 서성빈 씨 시계 차고 있는 거 보고 좋아 보이네. 여행에 나가면 그런 거 하나 차야 된다는데 이런 정말 추잡한 얘기를 대놓고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니 그것도 하여튼 보통 비서시키지 않아요? 근데 직접 전화했다니까 그게 너무 놀라울 일 아닙니까? 그거 전문 용어로 슈킹이라고 그러죠. 슈킹 방법인데 옛날에 그렇게 땡기는 자들이 꽤 많았어요. 김규현 변호사님은 검사 시절에 그런 검사들 좀 보셨을 것 같아요. 뭐 말로는 많이 들었죠 옛날에는. 예, 옛날에는 사실 검찰이 그 짝퉁 단속 막 이런 것도 했다 그래요. 예. 그 동대문 시장이나 막 이런 데 나가가지고 짝퉁 A급, B급 막 이런 걸 대거 압수해 옵니다. 대거 압수를 해오면 그 다음날 검찰청 직원들의 백이 다 바뀌고 막 그런 얘기들이 그거 있었죠. 옛날에 예. 기자들한테 나눠주기도 했었어요. 아 진짜요? 진짜. 아주 옛날에. 40년 전에. 압수 물품. 저 취재하러 가면 하나씩 줬어요. 예. 자,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 아프리카 중동 마지막 일정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두바이, 이집트 그리고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마치고 이제 형제나라 튀르키예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참 뻐근한 일정이지요. 좀 쉬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걱정하지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1년 사이에. 윤석열 나갈 때는 또 나가냐.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 칠까 우리가 걱정했는데 이제 걱정은 건강 챙겨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참 마음이 많이 뭉클했어요. 김혜경 여사가 한인 교민들 간담회를 했는데 한 참석자가 대통령께서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김혜경 여사가 저도 늘 건강을 걱정해서 조금 쉬엄쉬엄 일할 것을 권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얼음 아스팔트 위에 키스했다니 쉬엄쉬엄 하라고 대통령 뽑은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내에서도 잠을 아끼고 서류를 꼼꼼히 챙긴다. 아스팔트 키스했다니 쉬엄쉬엄 하는 대통령 뽑은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밝혀준 거죠. 제가 윤석열 있을 때 지금 뭐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제 채널이 유튜브니까 언론들이 다 눈 닫고 귀 막고 입을 막고 윤석열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할 때
제가 여러분 앞에 강하게 얘기했죠. 그때 가장 많이 썼던 말이 프레지던시였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대통령 하려고 했니? 대통령이 되려고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생각을 좀 말을 해봐라. 그 얘기를 제가 줄곧 해댔습니다. 결국은 그 답을 계엄으로 하던데 아스팔트 키스했다니, 그것도 얼음 아스팔트 키스했다니 쉬엄쉬엄 하는 대통령 뽑은 거 아니다. 이 말 참 어떤 생각으로 대통령직에 있는지 항상 이재명 대통령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지금 이제 기내에서도 저렇게 서류를 잔뜩 쌓아놓고 우리 지금도 기억하는 게 윤석열 빈 종이 하나 놔두고 생쇼를 했지요. 아, 대통령실에 들어올 때도 뭐 이렇게 통화하고 서류 보고 이렇게 오는 어떻게 보면 워커홀릭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건강을 걱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 하나 들어볼까요? 네, 정세현 의장님 감사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큰 기회인 동시에 또 커다란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주할 미래가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 APEC 의장국으로서 이런 정신을 반영한 APEC AI 이니셔티브가 아태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의 순간마다 국제사회의 나침반이 되어준 G20를 함께 설계한 나라로서 G20 정상회의 출범 20년인 2028년 다시 의장직을 맡아 여정을 함께 이어가려 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G20가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참 건강을 우리가 오죽하면 지난번에는 한번 네. 몸살이 왔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저 모습을 보니까 제가 대통령이 과연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냐, 어떤 마음을 임해야 되냐를 보고 마음이 뭉클한데 그 윤석열 파면되기 전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냥 저녁을 먹을 자리가 약간 있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대통령 되시면 너무 힘드실 텐데 제가 그 걱정된다. 괜찮으시겠어요? 약간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게 나는 일하는 건 너무 자신 있어요. 그리고 그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뭐가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고 저 그때 약간 뭉클했었고요. 이번 에이펙 때 정말 그 관세 협상이라던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있습니다. 저녁 만찬에 다른 정상들 올 때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장면이 있는데 갑자기 저기 창문을 가더니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피시더라고. 아, 저는 그 장면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우리 아버지들 있잖아요. 자식 먹여 살리려고 굴욕 참고 혼나고 해도 죄송합니다 그 모습.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백화점에 가가지고 VIP 손님이 막 쓰레기 던지고 막 욕해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한 게 없어 그 아버지는. 근데 왜 내가 이 굴욕적으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이유는 가족들 생각해서 참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어깨를 피시는 장면 보고 딱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모든 그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도 심지어 후보 시절에 나는 나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트럼프 대통령 바지 가랑에 들어간다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생각나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다.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모습 보고 저희 국민 한 사람으로서도 너무 든든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 공직자들의 1시간은 또는 대통령의 1시간은 5천만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 얘기를 항상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덕택이라고도 봐도 되고 어떻게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으세요? 김기현 변호사님? 윤석열 저자가 계속 있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아직도 코스피 2천 몇 하고 있겠죠 지금. 코스피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같이 벙커에 계셨을 정도로 영연백 보험이나 많이 들어놨어야 되는데. 맞아.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오늘 2부에서는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대장동 사건을 정말 명료하게 정리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전담 재판부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양절 변호사님, 임세은 소장님, 정구승 변호사님, 김규현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여러분 요즘 제가 민주당 의원 가운데 가장 주목하고 또 가장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김승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정어리TV는 처음이시죠? 처음입니다. 진작 네. 모시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제가 유튜브로만 선생님 말씀 듣고 저도 카타르시스를 느낄 정도의 아이고. 시원함을 맛봤는데 이렇게 직접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활약하시는 모습 보고 여러 번 모시고 싶었는데 우리가 이 고정 코너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여유 있게 모시지 못했는데 앞으로 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네. 대정부 질문 예결인가? 그렇습니다. 예결위에서 대장동 예.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네네. 민주당 의원들이 다 똑같이 생각은 하지만 저렇게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면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네, 아마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분들, 네, 예, 그 부분을 떠올리시면서 공감을 해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예. 정말 윤석열의 그 업보가 정말 하늘에 그냥 하늘을 찌르고 가득 쌓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좀 오늘 여쭤보고 싶고 그건 네. 좀 뒤에 여쭤보고요. 먼저 김승원 의원님도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재판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 국민들이 정말 저럴 수가 있나 했는데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하는 거 보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네, 네. 그런데 더 놀란 거는 감치 처분을 내렸는데도 구치소에서 특정이 안 된다고 못 받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 뭐 속보가 떠서 다시 이제 감치하기로 했다고는 하는데 네. 그 과정을 보면서 이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그거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니 그 판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하상 변호사가 뭐 노숙자도 아니고 꽤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신체 특징이라든가 근데 뭐 키라든가 또 뭐 체격 조건 요 정도만 써내면 당연히 감치를 해야 되는데 왜 서울구치소에서 집행불능이라고 하면서 특정이 안 됐다고 하더니 그렇게 한 게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이미 서울구치소로 신병이 간 상태 아닙니까? 여기서 어떻게 더 특정을 합니까? 그러면 구치소에서 뭐 소스를 주든가. 그것도 그러면 아니고. 김 의원님은 이번에 그자들이 풀려나게 된 게 네. 풀려난 게 아니라 아예 감치가 안 된 게 네. 서울구치소 잘못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서울구치소 잘못이죠. 지난번에 서울구치소장 그 이상한 자 바꿨는데도 그러네요. 바꿨는데도 그런데 아마 이하상 변호사인가요? 예. 그 사람이 이제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엄청나게 난동을 또 부렸을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도 그런데 서울구치소에서 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윤석열 법원관은 뭘 옷은 안 벗었겠지만 그 이상의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근데 좀 더 특정해 달라라는 요청을 드린 거 아마 했을 거고 법원에서도 이미 신병은 떠났고 즉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다음에 하자. 다시 특정해 보겠다라고 이제 보낸 거죠. 다만 이제 감치 재판은 2개월인가요? 3개월인가요? 그 안에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또다시 정식으로 송달시키고 통지해서 재판 날짜를 또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약간 흘러간 것 같습니다. 혹시 판사 시절에 감치 처분 내려보신 적 있으세요? 되게 이제 감치 재판 하겠다라고 해서 잠깐 옆에 예. 그 구속 피고인들 있는데 예. 데려다 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판하려고 부르면 다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고 법정을 존중했다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판사도 마음이 약해져서 그럼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되게 그렇게 끝내버리죠. 근데 이하상 변호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인이 저렇게 하는 경우도 처음 보시죠? 처음입니다. 네. 사실 변호인도 재판부에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자기의 의뢰인 피고인을 생각해서
법정에다가 재판부에다가 저렇게 막 대놓고 하지는 않죠. 그건 자기 피고인은 사실은 그 욕먹이는 거거든요. 요즘에 처음 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감치와 관련해 가지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다시 감치 재판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네, 또 하면 되죠. 그러면 지난번에 15일 내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법정 모욕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재판을 해가지고 감치는 20일이 최고라면서요. 네네네. 그러면 15일 더하기 20일 해가지고 35일 때릴 수도 있습니까? 아니 그때 재판을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15일은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제도의 고안이라 그래서 그냥 취소시키고 20일까지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로 더 15일 했으니까 더 20일 더 하겠다. 이거는 좀 아닐 것 같고요. 그나마 그때 이중관 부장판사가 5일을 봐줬군요. 봐준 거죠. 예. 최고로 20일 때릴 수 되게 있는데. 감치는 되게 한 일주일 정도 보내는데요. 15일 정도 한 거 봐서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조금 이거는 바로 잡아야겠다. 왜냐하면 이하상 변호사의 악행이 뭐 여기뿐만 아니라 직위원 판사 법정에서도 사법부의 농락의 정도가 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5일이라고 해서 7일보다는 좀 세게 때렸는데 근데 이제 풀려나오고 나서 이하상이라든가 그 무리들이 또 이진관 부장판사를 욕보이면서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것도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20일 최대한 끝까지 하는 게 끝까지 때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이 자들이 원래 성정도 못돼 먹어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뭐 또 다른 의도가 있어서 저렇게 법정을 개판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돈인 것 같아요. 슈퍼챗. 저렇게 해가지고 자기 지지자들한테 돈과 함께 지지 힘을 얻을 수 있는 뭐 그걸 갖다가 원래 또 정치도 했던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이 자유통일당인가요? 완전히 뭐 극우 쪽. 정광훈 쪽이니까요. 정광훈 쪽. 그쪽에 나왔던 사람이라 어차피 이제 자기가 기댈 곳은 뭐 김용현이겠습니까? 정광훈 쪽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쪽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뭐 한 줌밖에 안 되는 지지자들이지만 어쨌건 거기서 돈도 들어오고 또 자기를 지키는 무리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완전히 거기다가 이제 기대서 그렇게 법원을 모욕하고 또 이진관 부장판사를 협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변호인을 병자해가지고 자기 이익 챙기고 자기 정치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니 원래 변호인이라는 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재판장 건드려가지고 피고인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죠. 피고인을 골로 보내는 거고요. 그렇죠. 골로 보내는 거죠. 이진관 부장판사가 약간 사인을 주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죄는 중죄다.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죄다. 그래서 엄숙하게 임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진실을 밝혀라. 그래야 재판부도 감형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사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저렇게 재판장을 모욕하는 거는 그냥 김용현을 나락으로 보내겠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김용현이 바꿔야죠. 바꿔야죠. 네네. 근데 아마 뭐 또 정권이 바뀌면 사면을 기대하거나 그런 또 꼼수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처음 보는 일을 우리가 지금 많이 배우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민이는 선서를 거부했어요. 이중관 부장판사가 형사재판하면서 증인이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혹시 선서 거부하는 경험이 있으셨어요? 선서 거부는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증언 거부는 있어도? 증언 거부는 있었죠. 개개 신문에 대해서. 대개 이제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하면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개개 신문에 대해서 혹시 본인이 형사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그때 거부하면 된다. 그건 증언 거부죠. 증언 거부. 선서 거부는 선서 무능력자만 그렇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설득을 하면 되게 선서는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개개 질문에 거부를 증언 거부는 하죠. 되게 그런 식으로 쭉 운영을 해왔지 자체적으로 한 건 없고 예전에 이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순직해병 사건 때. 다 증언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국방부 장관 이종섭부터 해서 이시원도 그렇고 벅부라지들이 다 증언을 거부해갖고 자기들의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근데 또 웃긴 거는 윤석열은 증언 거부를 선서 거부를 안 하고 증언 했어요. 거부를 했는데 근데 이제 또 참고로 그러면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습니까? 지는 말을 못 참죠. 집단에는 증언 거부해야지 하고 왔다가 그 스스로 못 참는 거예요. 거기서도 잔머리를 굴려서 증언을 안 하겠다고 하고
참고로 하면서 내가 뭐 한 말 하겠다라고 하면서 막 거짓말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짓말이 지 발목을 잡지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위증죄로는 처벌 안 받겠다. 예. 뭐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 봐서는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미꾸라지 같은 짓만 하고 있을까. 저런 자가 대통령이었다는 게 얼마나 국민들이 지금 처참하고 참담한지 모르겠어요. 뭐 세상에. 윤석열뿐만 아니라 예. 예, 국무총리 했던 사람, 장관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나라에 대한 사명감 없이 또 법에 대한 헌법 준수 의지 없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서 일을 했던가, 과연 국민을 위해서 했던가, 그런 뭐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그리고 이번에 법을 하나 좀 바꾸셔야 되겠던데요. 예. 보니까 선서 거부 경험이 이제 이런 적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선서 거부 이상민이 하니까 이주관 부장판사가 50만 원을 때렸어요. 네네. 그래서 겨우 50만 원 하고 봤더니 이게 1973년인가? 네네. 그때 만든 법의 규정에 최고 한도액이 50만 원이더라고요. 아, 네네. 왜냐하면 그 뒤로 법을 개정할 이유를 못 찾았던 게 그렇죠. 선서 거부한 적 없으니까 없었습니다. 바꿀 필요가 없었던 네, 거죠. 네, 네. 다른 벌금액은 상향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근데 1973년도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그때 짜장면 값이 500원이나 됐을 거예요. 아, 네. 지금 짜장면 값 10,000원입니다. 네. 그런데 상한에 50만 원이니까 이거 너무 현실이 안 맞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상민이가 처음으로 선서 거부를 했고 왜 또 선서 거부했냐? 이게 조짐이 있었어요.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완규 이런 자들 선서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선서 거부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 겨우 한다라고 하는 게 50만 원이니까 이것도 이제 현실에 맞게 좀 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건 저도 사실은 이런 사례가 없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때린 적이 없기 때문에 50만 원이라는 거 저도 사실은 예.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국민들에게 50만 원 깜짝 놀랐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럴 경험이 그럴 이유가 없었던 맞습니다. 거예요. 예. 선서 거부를 누가 했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요. 지기현이가 저런 식으로 재판을 질질 끌고 완전히 뭐 오락 진행하듯이 하면서 이제 윤석열 구속기한 만기 1월 18일이 점점 다가온단 말입니다. 네. 진작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 그 점은 저도 너무너무 그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법안도 내고 국민들께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그때 이제 영장이 제법 잘 나와서 약간의 주춤거리는 사이에 그게 이제 한두 달 지나니까 그 이슈가 좀 사그러들었고 그러자마자 지금 법원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줄줄이 구속영장 기각시키고 그다음에 압수수색도 다 제한적으로 발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좀 소홀히 했다, 방심했다. 그런 면에서 너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와 내란 전담 영장 재판부까지 빨리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 주장을 계속 해왔고 이게 참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대법원에서 올해 2월 달에 판사가 바뀔 경우에 그 형사 공판 절차를 간소하게 갱신해버리는 대법원 규칙을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재판을 빠르게 하려고 만들어놓은 규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윤석열과 김용현한테까지 적용될 수 있는 그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판사가 바뀌면 그 증인신문 했던 것을 피고인 요구하면 다 그 녹음한 걸 들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7시간 재판했으면 또 7시간을 또 녹음한 걸 다 재생을 해줘야 되는데 대법원이 그 규칙을 바꿔버렸어요. 조의대가. 그래서 이제는 다 들려줄 필요 없고 판사가 그냥 내용 요지만 야 이건 증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알아들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공판 절차를 빨리 갱신할 수 있는 길을 터놨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빨리 만들어서 지기현이든 누구든 빨리 바꾸고 그다음에 항소심도 대비해야 된다. 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못 바꾸더라도 항소심 재판부라도 항소심 재판부는 바로 바꿔.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맞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법원은 그 서울 고등법원에
형사항소 재판부를 2개 내지 3개를 늘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판연구관이라고 해서 거기 보조 인력들을 갖다가 지금 추가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는 그 자리에 조희대가 또 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지기현이라든가 또 요즘 보니까 한성진 부장판사 재판도 아주 엉망이던데 그런 사람을 또 보낼 수 있다. 항소심마저 이게 지금 엉켜버릴 수가 있다라는 걱정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지금 대법원은 벌써 움직였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장 시급한 게 지금 윤석열이가 1월 18일이면 이제 구속 기간이 끝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내란 특검에서 일반 이적죄로 기소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영장 발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해서 발부를 받으면 되고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12.3 계엄 불법 계엄 선포보다는 사실은 북한과의 전쟁을 유발시켜서 비상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전국 계엄이지 않습니까? 그건 오히려 실질적으로 폐해가 더 크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발부가 꼭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특검 기간 추가 연장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내란 특검이라든가 그다음에 순직해병 특검은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 예. 조금 부분적으로 아쉬운 점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이지 않습니까? 예. 16개 특검 대상. 근데 하나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만큼은 추가로 연장을 하거나 다시 진용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만약 연장을 한다면 현행 법 하에서 연장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법을 바꿔야 됩니까? 법을 바꿔야 됩니다. 아, 법으로 정한 기한은 이제 다 끝난 겁니까? 네네네.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 법안이라도 이게 다 별개의 법안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별개의 법안입니다. 그럼 그거라도 개정해서 네네. 좀 연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건 지도부에서 예컨대 뭐 김건희 민중기 특검과의 어떤 의사 교환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더 추가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거기 파견된 검사들이 사실은 약간 거기도 준 집단 행동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사 교체라든가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특검 진용을 따로 할 것인가 그걸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새 특검 지금 이제 아직은 다 안 끝났습니다만 만약에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란 특검이 좀 신속하게 윤석열을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시킨 그런 초기에 그런 큰 역할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이적죄, 지금 외환죄는 북한과의 공모 여부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거는 뭐 저도 사실 기대를 안 했고 일반 이적죄 부분은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잘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다만 아파치 헬기가 저고도 비행을 해서 북한과의 어떤 교전을 예컨대 유발시키려고 했던 부분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무인기를 갖다가 18대를 더 추가로 보내려고 했다는 부분이라든가 또 무인기가 증거 인멸이 돼서 불타버렸다든가 이런 점에서는 조금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순직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12명을 기소했지만 사실은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게 윤석열 정부 그때 그 청와대 대통령실에 있었던 이시원이라든가 주진우라든가 그 사람들이 저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데. 근데 거기 기소도 안 했잖아요. 예. 이시원은 기소유예를 하고 주진우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더 파야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박정훈 대령을 구속영장을 쳐서 구속시키려고 했던 그 군 법무관들이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잔뜩 거기 영장에 넣었던 그들에 대한 아무런 그 기소라든가 조치가 취하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거기 육사파라고 하죠. 육사파들이 준동했던 부분들은 좀 아직 그 수사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 부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드리고 김건희 특검은 완전히 새롭게 더 하되 결국에는 그 김건희, 김진우, 최은순이 어디다가 그 불법 수익한 돈을 쟁여놓고 있는지 저희는 사실 해외 계좌라든가 코인 형태로 그 불법 돈을 갖다가 쟁여놓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그때 한참 말씀드렸던 캄보디아에 갑자기 4천억 원의 ODA 예산,
그다음에 민간협력 전대차관이라 그래서 840억 원에 가까운 눈먼 돈들 그것들이 다 지금 어디가 있는 것인가 그걸 꼭 밝혀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이런 범죄들은 재발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 될 것이다. 징역형을 보내는 것보다 사실은 돈을 뺏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김 의원님 법률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어떤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이제 특검 영장 발부율 보면은 정말 낮아요. 말도 안 되죠. 이 구속영장 기각률이 38, 37, 90%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란 특검은 38.5%가 기각되고 네. 김건희 특검은 37.5, 최혜병 특검은 90%예요. 기각률이. 예. 그러면은 일반 형사 사건은 어떤가 보면은 작년에 22.9였거든요. 네. 이번에 저희는 다들 뭐 다른 건 몰라도 김진우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찢어버렸다고까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자를 영장을 기각을 하는 걸 보고 이거는 뭐냐, 특검이 좀 뭔가 제대로 뭐를 못하는 거냐, 아니면 도대체 이 법원이라는 자들이 완전히 한통속이냐,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김진우가 아마 법원이 우려하는 뭔가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법원이 되고요. 우려하는? 법원이 우려하는 게 이제 예컨대 윤석열이 12.3 불법 계엄을 할 때 대법원이 굉장히 수능적으로 거기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군사법원, 군인들 밑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회의도 하고 그 준비를 갖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윤석열과 저희가 의혹을 제기했던 그 김충식과 조희대와 이 사이에 어떤 통모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 계속 그걸 추적을 하는데 그 길로 가는 수사가 지금 번번이 다 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장 기각이라든가 압수수색 기각을 통해서. 그래서 김진우가 살아난 것도 혹시 그것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냐. 김진우가 조희대 약점을 하나 잡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사실은 영장 발부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범죄 중대성도 있지만 첫 번째는 도망갈 염려. 이번에 도주했던 그 이준수는 바로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증거인멸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김진우는 두 개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범죄 중대성도 있거든요. 거기 뭐 관련 공무원들 인사청탁도 있는 서류들도 있고 또 김건희라든가 최은순이 받았던 뇌물들도 그걸 숨기려고 했던 바로 그 압수물도 있고 증거물도 있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완 그 화백 그림도 김진우가 등장하고 아니, 무엇보다도 이배용 관련해서 카드를 본인이 찢어버렸다고 인정까지 했어요. 왜 찢었냐 그랬더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찢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데 그걸 기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가 그 문고리 3인방이지 않습니까? 유경옥이라든가 정지원이라든가 조땡땡이. 근데 각자 일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유경옥은 근데 그런 뇌물이 들어오면 그거를 관리하거나 교체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고, 조땡땡은 뭐 인사청탁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이제 각 부처에다가 장관한테 전화해서 김건희 여사의 뜻이 이렇다, 이런 일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큰 고리 속에서 김진우가 했던 일은 김건희의 어떤 받은 뇌물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의 예산 쟁겨놓은 거, 그런 것들을 숨겨놓거나 잘 관리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풀어준다는 게, 영장을 기각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란 전담 재판부도 전담 재판부지만 직위원, 조희대, 천대엽 이런 자들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오늘 저희가 대법원에 방문을 합니다. 대법원 앞에 가서. 법사위에서요? 아니, 법사위는 아니고 이제 3대 특검 TF와 3대 특검 TF에서 3대 특검 TF에서 조희대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그 기자회견을 하고 그다음에 3대 특검 사무실에 가서, 물론 특검들이 만나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우려되는 사항을 전달을 하고 그런 일을 오늘 2시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하고 제가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 그다음에 정청래 당대표께서도 내란전단 재판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시면 빠르게 속도를 내서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는 우리가 지금 믿어도 됩니까? 직위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래서 뭐 좀 하려나 하고 봤더니 또 물론 뭐 법원이 안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신용카드 내역 같은 경우에는 발부도 안 해주고 뭐 택시 동선 앱 정도 이 정도만 해줬는데 공수처 수사 의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택시 동선은 사실 직위원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인 것 같습니다. 직위원이 거기 룸사롱 간 거는 맞지 않습니까? 예. 언제 나왔느냐. 그 아마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알고 있을 겁니다. 대충 빨리 나왔다라는 걸 확인이 되니까 이거를 마치 오히려 도움되는 거구나. 예, 공수처를 통해서 대충 빨리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객관적으로 나온 것처럼 해서 직위원한테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짜고 치는 거네요, 말하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이제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것은 불리하니까 그거는 그냥 기각시켜 버리고 아니 사실 이런 중요한 형사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 이런 수사를 받고 있으면 예전 같으면 법원행정처는 이거 판사 당장 교체합니다. 이런 사람 재판을 누가 믿겠습니까? 국민의 신뢰 당장 교체하는데 안 교체하고 계속 직위원을 보호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이재관 부장판사가 모욕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한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오히려 제가 주장했지만 사인을 주는 거죠. 직위원처럼 해라. 이지관처럼 하고 모욕당해도 우리는 상관 안 한다. 그래서 기껏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중앙법원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대법원 차원에서 법원 행정 차원에서 센 메시지가 이미 진작에 나왔어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소름이 끼치네요. 그렇게 하려고. 근데 뭐 지금 300만 원 넘었다 이런 게 흘러나와서 이번에 만약에 300만 원 넘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걸리지 않나요? 세 사람이 300만 원 넘어가면. 네, 빠져나온 시간 또 보겠죠. 또 판사 세트 나오겠죠. 네. 술이 언제 들어왔냐, 또 분명히 이제 유흥 접객원도 언제 들어왔냐 등등이 또 이제 시간 계산해갖고 직위원 판사가 언제 빠져나갔느냐 이런 거 계산해서 또 판사 세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판사 출신이라 여쭤보기가 좀 죄송한데 우리 국민들이 요즘에 저 정도인가 하고 많이 놀라거든요. 검사 카르텔, 판사 카르텔 어디가 더 세다고 보십니까? 검사 카르텔이 더 세죠. 그런가요? 네. 적탈불급입니까? 검사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봐줄 수 있는 영역들도 많고. 근데 이제 판사 카르텔은 물론 검사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이 조의대 사법부가 1극 체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양승태 체제로 복귀한 거고. 그래서 대법원장이 지시하면 법원행정처장, 그다음에 법원장들, 그다음에 수석부장들을 통해서 전국의 모든 사건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판사 출신이지만 사법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러시죠. 예, 그나마 조금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려고 했다가 완전히 뭐 한 70년대, 80년대로 후퇴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잡지 않으면 우리 사법부는 국민의 신망을, 신뢰를 얻고 완전히 뭐 재판 소원이든 뭐든 다 그냥 철퇴를 맞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사법정상화 TF에서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그다음에 사법행정위원회를 통해서 재판 말고 나머지 사법행정을 하되 그 사법행정위원회는 국민의 뜻이 좀 반영되는 또 대법원장에서 좀 독립된 그런 행정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이유가 법원행정처 출신 혹은 서울중앙형사합의재판장, 서울중앙영장재판 이런 중요한 사건을 맡으면 로펌에 비싼 값으로 또 그러니까요.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1년에 뭐 몇십억을 벌 수도 있고 이것도 약간 검찰의 대검의 카르텔과 비슷한 구조인데 이번에 반드시 양쪽을 다 깨야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내란 심판 끝나면 이제 검찰은 없어지지만 사법부도 우리가 확실하게 국민이 믿을 만한 그런 사법부 만들어야 할 겁니다. 예. 이번에 보면 검찰 정말 없애기를 잘했다 안 없앴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몇몇 사표를 내기는 했지만은 집단 항명했던 이 검사장들 다 정리를 해야 된다고 국민들이 그러는데 그건 아직 뭐 사표 낸 자들 말고는 제대로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성호 장관께서 좀 입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18명 검사장에 대해서 사표 수리하지 말고 바로 집단 행동으로 징계 조사부터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근거는 검사들이 지금껏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왔거든요. 집단 의사표시, 심지어는 세월호 사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미온적인 이상한 대처에 대해서 비판하는 선생님들까지 수사해서 기소했던 검찰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이명박 정권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을 냈을 때도 집단 행위라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 수백 명, 수천 명을 갖다가 기소했던 그런 검찰들이 똑같은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직권에서 연판장을 돌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사표 냈다고 해서 그냥 사표를 수리하고 봐준다? 그럼 그들 나가서 또 돈 벌고 할 텐데, 또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남아있는 검사들로부터 사건도 뭐 봐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할 텐데, 너무 답답한데 장관께서 사법 검찰개혁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검사들을 좀 다독여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신 것 같아요. 잘 저희가 수사 기소 분리를 하더라도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그 영장 발부, 일단 영장 청구는 검사들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예컨대 더 집단 태업을 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건 수사 기소 분리하고 중수청 설치하고 공수청 설치할 때 남은 자들이 국민의 일꾼으로서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 다독이는 걸 하고 있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지금 답답하죠. 예. 의원님은 이 자들 사표도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바로 징계 들어가야 되고 형사 수사를, 지금 그 시민단체에서 공수처에 고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법무연수원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수사 받아야죠.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좀 잘 나갔던 검사장들 윤석열 정부 때 다 법무연수원에다 대기시켜놓고 그랬죠. 다 수사 진행하고 예. 징계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지금 검찰 이제 내년 10월이면 없어지는데 네.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계속 지금 직무 대행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굳이 임명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그래도 1년간은 가야 되니까 1년 안 되지만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의원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 매뉴얼을 한 200페이지 가까이 자세하게 만드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한 검사들이라든가 그 검찰 공무원들이 약간 의도적인 태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가게 해서 이재명 정부를 욕하게끔,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때도 핑퐁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에서 보내면 또 검찰에서 경찰로 또 보내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런 개혁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라든가 그 욕을 먹인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못하도록 자세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킥스에 그 검찰 전산망에 다 기록을 해서 거기에 태만이하고 놀거나 아니면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은 징계를 하거나 뭐 옷을 벗기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예. 예, 일단 검찰총장이 뭐 누가 되느냐 그걸 떠나서 매뉴얼부터 자세하게 작성을 하고, 검찰이 했던 모든 것은 다 그 전산 기록에 다 남겨야 된다. 의무적으로 안 남기면 처벌받도록, 그렇게 해서 뭔가 기강을 시스템을 확실하게 갖춰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란 심판도 심판이지만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좀 움직여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저도 판사들도 90% 이상은 자기 맡은 사건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아직 신뢰는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희대 사법부를 그 헤드쿼터 위에만 개혁을 하면 나머지 부분들도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개혁에 대한 그런 그 동력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가 마치 뭐 어마어마한 이재명 대통령의 비리를 덮어주기 위한 것처럼 지금 국힘당이 아주 딱 프레임을 짜고 지금 전국 돌아다니면서도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김승훈 의원님을 제가 좀 특별히 모시고 싶다고 하는 것도 그걸 한번 좀 제대로 격파를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뭐가 아닌데 이렇게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검찰의 항소 포기가 당연한 거 아니었습니까? 항소 포기는 사실 그들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검찰의 전략. 네. 예. 전략이다. 왜냐하면 지금 뭐 남욱이라든가 그다음에 근데 2차 수사팀의 왜곡된 수사에 대해서 협조했던 사람들이 계속 양심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소에서 올라가면 그런 양심 선언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러면은 이 지금 2차 수사팀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꽤 있다. 예. 그다음에 증거 능력이 다 날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일단은 엉망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에서는 이 항소에 대한 의지가 크게 없었다. 있었으면 도장 찍어서 그냥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검사들이 그건 언론 결제 없더라도 납득이 잘 안 가는 게 네네. 지금 검찰의 항소 포기가 그들의 전략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정성호 장관도 모르고 당했다는 것으로 들릴 수가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판에 참여했던 검사들이라든지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아니다 항소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나중에 안 하니까 검찰총장 대행한테 그 이유를 밝혀라라고 항의를 했다라고 하고 이런 걸 보면 자기들이 나서서 항소 포기하고 이쪽에서 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요. 7천억 추징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게 나머지 이제 징역형 선고는 구형보다도 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많이 나오기도 하고 2분의 1 이상 다 나오고 그래서 그거는 항소 안 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항소 포기한 이유가 그 7천억 갖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추징도 7천억도 검찰이 임의적으로 계산한 거지 법원에서는 7천억 아니다. 이거 틀리다라고 이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마치 7천억을 남욱이라든가 유동규로부터 회수를 못하는 것으로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전환을 시킨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법무부에서는 특별히 뭐 해라 마라라고 지시한 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라 이 정도를 한 건데 근데 이제 검찰에서 옳거니 그래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받자라고 해서 항소 포기를 하고 사실은 징역형 선고한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그 추징 갖고 지금 그 물고 늘어지고 그걸로 이제 프레임에 전환을 한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럴 때 가장 단순한 기준은 그걸 거예요. 네.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하면 누가 이익을 보냐?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익 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따로 기소가 되어서 지금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검찰의 항소 포기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처럼 국힘당은 떠들어대고 여기에 대해서 김승훈 의원님 같은 분 말고 다른 분은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대응을 못하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범죄 수익 환수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그 예보가 일단은 남욱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동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보전, 몰수 보전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놨고 그래서 그 2천억, 3천억이 지금 묶여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화천대유를 통해서 그 분배받을 금액도 지금 계속 묶여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1차 수사팀이 잘 했습니다. 잘 했고 그다음에 추징은 사실 법원에서도 확실하지 않으면 추징 선고를 안 합니다. 그거는 민사적으로 따질 일이라고 해서. 근데 민사적으로는 지금 가압류도 다 해놓고 몰수보전 추징도 해놨기 때문에 법원도 아마 크게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예. 오직 검찰만이 항소 포기가 그러니까 외압을 통한 항소 포기를 통해서 우리 7천억을 못 돌려받는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지금 혼자서 짜고 있고 예. 보수 언론들도 알면서 지금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은 완전히 예컨대 누구죠? 검사가 남욱한테 개복하겠다. 예, 배째라 강백신이 환부만 돌려낼 수도 있고 아니면 다 배를 갈라서 예. 그 말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 보도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 갑자기 이 항소 포기하면서 이 보도가 확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검찰의 이거는 공작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기들의 불리한 것들이 막 나오고 그다음에 강압 수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자기네들도 항소할 큰 의지가 없으면서 검찰은 뭐 항소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 상황에서 법무부가 차관을 통해서 한 말을 갖다가 마치 그것 때문에 항소를 포기한 것처럼 외압 때문에 이런 프레임을 짜고 그렇게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댓글에서 뭐라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예. 말씀하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 저 의원님 같이 이렇게 많이 제대로 아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글들을 많이 주시고요.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민주당 의원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다들 뭐라고 하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아시는 분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의원님은 대장동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깊이 아시게 됐나요? 사실은 제가 이제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을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초기에 수사 예. 당할 때부터 그 수사 방어에 좀 참여를 했고 예. 그다음에 사실 성남에 가서도 많이 취재를 했습니다. 많이 취재를 했고 이 대장동 건이 원래는 그 이대엽 전 성남시장 때 그 예. 사람도 이제 한나라당 국민의힘 의원이죠. 예. 그때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뭐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알박기 하다가 한번 경찰한테 100여 명이 이제 형사처벌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그게 이제 철회가 되고 LH가 공공개발 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LH를 꺾으려고 이 대장동 업자들이 남욱을 갖다가 불러들인 거예요. 예. 남욱이 포항 사람 아니에요. 예, 예. 포항 변호사. 그 아버지 남욱 자체가 한나라당 청년 부위원장이었고 그 아버지가 포항에서 그 누구죠? 만사형통 이명박의 형 이상득과 아주 친하다고 그래서 이 LH의 공공개발을 막으려고 사실은 대장동 1기 예. 이강길 대표죠. 남욱을 불러다가 그 일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욱한테 막 예. 8억씩 막 용역자금 주고 그래서 이명박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LH는 민간업자와 경쟁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그때 성남 국회의원 이 땡땡이 있는데 그 동생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1억씩 2억씩 막 현금 받아서 처벌받고 그래서 LH가 사업을 포기하고 갑자기 민간 사업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거대로 됐으면 민간업자들이 전적으로 이 수익을 다 받았을 텐데 그랬겠죠. 2010년도에 이재명 시장이 갑자기 당선되면서 야, 안 돼. 대장동 민간 개발 안 돼. 우리 성남시에서 개발할 거야. 그래서 성남도시공사를 갖다가 설립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안 된다고 도시개발공사 설립 못하게 출자 못하게 다 막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정희 시장이 그나마 타협한 게 5대5로 하자. 예. 그래서 성남 시민을 위해서 그 수익을 고정으로 뺏은 게 그러니까 환수한 게 그게 거의 5천억에 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위가 정말 씨알도 안 먹힌다 그러고 이재명 공산당 같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이 어떻게 대장동 업자와 공모를 해서 무슨 뇌물을 받고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줬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쨌건 그 보면 제일 웃긴 게 재창이 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 재창이 형을 정 실장, 실장이 뭐 정진상 실장이 돈 모은 거로 바꾸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재창이 형이 누구냐면 정재창 씨라 그래서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인데 이 사람은 땅 작업하고 등기하는 사람입니다. 예. 성남시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관계자한테 그러니까 유동규한테 사실은 뇌물 주라고 골프도 쳐주고 사실은 이제 막 몇백만 원씩 돈 잃어가면서 골프 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몫을 100억을 달라라고 했던 그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대장동 업자들이 그때 당시에 야, 이 사람이 너무 큰 돈을 요구한다. 근데 이걸 안 주면 정재창 씨 통해서 성남시 그 유동규한테 작업한 것들이 막 뭐 폭로하겠다고 하니까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막 거기서 막 그 누구죠? 정영학 씨라든가 막 남욱 씨가 막 고민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그 대화인데 이거를 검찰이 모를 리가 없는데 그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둔갑시켜서 마치 이재명 시장님의 측근인 정진상 실장이 마치 무슨 돈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건 다 아니 문외한인 저도 조금만 취재를 하고 해도 다 아는데 그때 당시 그 대장동 업자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근데 그걸 검찰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성원 의원님처럼 쫙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사실은
이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넘어서 정말 막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오히려 이익을 성남 시민들한테 돌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성남 도시개발공사인데 그렇습니다. 마치 그걸 가지고 뭐를 뒷돈을 받으려고 한 것처럼 엮어맸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자들이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히려 그 일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은 윤석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봐줬습니다. 윤석열 거는 공소시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습니다. 그거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무유기. 예. 예. 그게 이제 1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 1년 이상 유기징역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공소시효가 10년인데요. 윤석열이가 얘가 갑자기 대통령 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됐습니다. 예. 그래갖고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이 이름으로 기소를 했거든요. 이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건은 자기 이름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저축은행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이 남욱 정영학 거 말고 얘네들은 봐줬고 딴 사람들 안 봐주고 수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이 끝난 때가 2016년인가 7년인가 뭐 그 뒤일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공소 제기하고 있었던 윤석열이가 그걸 바로 잡을 수 있었는데 안 바로 잡은 것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면 아직까지도 저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된다. 고발 조치는 다 해놨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부분도 특검을 하든지 뭘 새로 검찰이 수사를 착수해서 밝혀내야 대장동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아하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환수를 하면 이 금액을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돌려줘야 되느냐 혹은 국가가 갖고 있어야 되느냐 지금 그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이 대장동 업자들이 땅 작업할 때 썼던 돈이 1,300억 그다음에 많게는 1,800억인데 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돈이거든요. 아 윤석열 아버지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사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우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요 요즘에 딱 보면은 윤석열이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뭐가 이렇게 딱 돼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게 드러나면 오히려 상대방을 더 엮어가지고 벌을 줘버리고. 네네. 박정훈 대령권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악랄하게 검찰에 있으면서 해먹었던 자가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대장동도 똑같은 프레임인데. 네네네. 그거를 막 그 당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데 그 일로 직접 고초를 겪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했나 싶어요. 정말 아무튼 그 대단한 정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우리 대통령님은 제가 처음 법률위원장에서 뵀을 때랑 또 3번, 4번의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시지 않았습니까? 그 넘기시면서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진 그런 그 모습을 느꼈고요. 지금 대통령님으로서 잘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다 그런 실현 과정을 통해서 저는 더 성장하셨다. 정말 초인적인 정신력과 그 인내를 갖고 계신다라고 보여지고 반면에 윤석열은 지금 법정에 나와서 와, 그 부하들한테 어쨌건 자기를 믿고 따랐던 부하들한테 다 미루고 떠넘기고 하는 거 봐서는 이자가 진짜 깜도 아닌 것이 인간도 아닌 인간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통령직을 그렇게 했는가. 그래도 김승원 의원님 같은 분이 계셔서 참 그나마 기대가 되고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논리적으로 뭔가 좀 방어가 필요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때 그럴 때는 언제나 주저없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제가 봤더니 12월 달에 개봉하는 영화가 있는데 비상계엄 여기에 출연하셨다고요? 예, 그냥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 이건 다큐 영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영화배우 김승원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데뷔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당시 12월 3일은 제가 법사위 간사 시절에 그 여기 좀 그 고관절 교체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엄 때 사실은 이제 그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그래서 있었는데 그러셨구나. 그때 이제 계엄 터지면서 저는 뭐 그때 지팡이 짚고 있었으니까 어디 도망도 못 가고 그냥 국회에 가서 잡히면 잡히고 거기서 뭐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이제 바로 10시 반 계엄 듣자마자 바로 한 11시쯤 와서 국회를 이제 들어왔죠. 그때를 생각하면서 찍었던 영화인데요.
뭐 배우로서는 첫 데뷔작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시 후원금이나 이런 건 다 한도 초과하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경제가 어려워서 예. 후원금은 사실은 요즘 뭐 많이 들고 다니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힘을 밀어줘야 되겠다 하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후원금 소개도 하고 그러거든요. 다음에 혹시 오실 때는 후원 계좌도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민주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그걸 또 후원금 받는 거를 뭐 부끄러워하실 일도 아니에요. 아,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예, 그럴수록 또 조금씩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이 다음에는 갖고 나오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 수원시 갑입니다.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님 인터뷰했습니다. 여러분 든든하시죠? 정말 훌륭한 정치인들, 훌륭한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힘을 좀 모아줘야 됩니다. 다음번에는 후원 계좌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